오른쪽에 비어있죠? 비어있죠? 하나 넘겨라. 이제 문학 개념 두 번째입니다. 소설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제 말이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좀 적을 거야. 저번에 뭐다? 시 설명했던 거죠. 자, 봐봐. 자, 봐. 소설입니다. 똑같죠? 우리 저번에 현대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현대소설, 물론 고전소설하고 약간 대비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설에 대해서 뭐다? 설명할 겁니다. 기본 개념들을 갖다 알아둬라. 지금은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적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소설 지문들 좀 나오죠? 그거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오늘 기본 개념서 듣고 뒤에 나오는 소설들은 문제를 갖다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봐.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문학하고 비문학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문학은 크게 장르로 나누면 몇 개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무슨 문학이라 그래서 운문문학이고 두 번째가 무슨 문학이야? 산문문학이죠. 그리고 운문문학을 갖다가 보통 서정 장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현대시였습니다. 서정 장르. 그 다음에 산문은 운율과 리듬감을 갖춘 문학을 운문이라고 했고 산문은 뭐다? 줄거리와 무엇을 갖추고 있는 문학?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 문학. 줄거리와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 문학을 뭐다? 산문문학이라고 합니다. 되죠? 오케이. 그리고 산문은 소설로 이야기하는 무슨 문학이 있고 서사문학이 있고 수필로 이야기가 되는 교술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희곡하고 뭐다? 시나리오. 우리 순서 배울 겁니다. 하는 무슨 문학이 있다? 극문학이 있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뒤에 보시면 희곡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문학의 뭐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한가요? 보통 서사문학. 서사는 줄거리와 무엇을 갖추고 있는 문학?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 문학을 통칭해서 무슨 문학이다?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됐냐? 오케이. 이제 소설에 대해서 뭐다? 배우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은 국어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국어 국문학과. 내가 말해야 되냐? 선생님은 국어 국문학과를 갖다가 나왔는데 국어 국문학과는 뭘 배우는가 하면 국어는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문법 있잖아요. 문법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세부 전공을 하면 국어는 문법을 배우는 애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같은 국문과 출신이라도 문법 배우는 애들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문법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선생님은 국문학을 배웠습니다. 국문학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다? 현대문학이 있고 하나가 뭐가 있다? 고전문학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 해야 되냐? 그리고 보통 선생님이 현대문학 전공자입니다. 현대문학 전공자인데 현대문학 전공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 전공자가 있고 소설 전공자가 있고 뭐다? 희곡 전공자가 있습니다. 희곡 시나리오 전공자가 있고 선생님은 소설, 현대소설이 선생님이 뭐다? 주 전공입니다. 현대소설. 현대소설 비평, 평론입니다. 평론. 소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 말이 되냐? 평론이 전공이고 박사학위를 현대소설 평론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뭐다? 소설을 대단히 좋아하죠. 지금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수업 마치고 집에서 뭐다? 침대 위에서 소설 읽고 있는 거. 대단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가끔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을 읽는 방법은 시를 읽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는 압축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전문이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전문이 다 나오는데 소설은 모의고사에 보시면은 전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항상 뭔가 전문이 아니고 부분만 나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소설은 모든 부분이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 주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뭐다?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소설의 줄거리를 다 알아놓고 문제를 풀기면 대단히 문제가 푸는 게 쉽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소설과 관련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의 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제 이 개념 강의를 하는 겁니다. 내 말에 대해 소설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의 출제 유형이 뭔가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소설은 무슨 문학이다? 서사문학. 서사라는 말 자체는 뭐와 줄거리와 이야기가 갖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거리와 이야기를 갖춘 걸 서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서사는 소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 보고 싶은 영화가 아바타2 개봉했습니까? 봤습니까? 재밌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우리 아내랑 결혼한 지금 17년 됐습니다. 17년 전에 아내랑 결혼하고 처음 본 영화가 아바타였습니다. 근데 충격에 빠졌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제임스 카메론이 그걸 갖다가 10몇 년 만에 다시 만들었더니 뭐 진짜 너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아바타 봤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진짜 얼마나 더 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줄거리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시나리오가 아니고 뭐다? 소설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한자어로 왼쪽에 소자를 썼어요. 왼쪽에 소자를 썼는데 성현아, 소자는 알죠? 무슨 소자? 한자 소자. 저걸 소자입니다. 내 말이 되냐? 그러면 설자 보이십니까? 오케이. 설자는 소윤아 무슨 설자? 아, 나는 소자는 알았는데 이런 표현 듣지 말고 설자는 무슨 설자야? 이 이야기 설자입니다.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잘 봅시다. 소설은 소혜야 무슨 이야기? 작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이야기죠. 작은 이야기가 소설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물으면은 재민이는 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큰 이야기도 있나요? 큰 이야기 있지. 야, 신문 1면에 걸리는 기사들 있잖아요. 경제 큰 거 있잖아. 내가 말해야 뭐 북한 핵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큰 이야기죠. 이 세상의 큰 이야기입니다. 대설이죠. 그런데 소설은 그런 이야기 안에 감추어진 뭐다? 작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서 뭐다? 소설이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50일 전에 뭔가야? 이태원에서 엄청난 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갔지만 돌아오지 못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했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이 실상은 뭔가 큰 이야기 안에 감추어진 뭐다?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슨 성이냐? 허구성이에요. 내가 말했냐? 소설은 허구. 픽션 아닙니까? 소설은 글쓴이가 뭔가 지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하느냐? 허구성이죠. 이해되냐? 오케이? 허구지만 우리 삶의 멋을 드러내는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실성을 가지고 진실을 드러내는 허구하고 사실은 서로 반대가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기반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게 바로 소설인 겁니다. 내 말이야 돼?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주 큰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쓰여진 글이 바로 뭐다? 소설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소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시는 내가 동경을 하는 거고 소설은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같이 공부하다가 시를 쓰는 후배들이 너무너무 뭐다 부러웠던 겁니다. 왜? 짧은 몇 마디 말로 이 삶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시정에 살아가는 시정 잡배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폼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소설들을 대단히 뭔가 좋아하고 소설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작은 이야기에서 작은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적어놔라. 소설을 읽는 첫 번째 팁입니다. 적어놔라. 인물입니다. 저번에 시를 읽는 7가지 팁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말해야 이렇게 소설을 읽는 핵심적, 그리고 소설은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첫 번째 팁이 바로 뭔가? 인물입니다. 내가 말해야 이렇게 당연히 소설은 인물이 등장하죠. 물론 소설에는 뭔가 동물도 등장합니다만 그 동물도 뭐다? 인물을 갖다가 뭐다?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있죠. 그것을 갖다가 뭐다?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블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이언맨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언맨이잖아. 그 이야기의 끝이 시작이 뭐다? 아이언맨입니다. 마무리가 뭐야?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은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뭐다?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죠. 그 소설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인물인 거죠. 여러분들 보통은 소설은 인물 창조. 근데 소설의 인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eopl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창조하는 거야?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게 바로 뭐다?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잖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특히 알아야 됩니다. 인물, 여기 적어.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 인물의 무엇을 파악하면서 태도를 파악하면서 소설을 읽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왜? 동시에 소설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야기죠.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야? 작가가 만들어 놓은 뭐다? 인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특정 사항에 놓인 인물의 심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사항에서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을 뭔가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의 심리나 인물의 무엇을 파악하면서 태도를 파악하면서 이해되시면 오케이? 그 인물이 왜 그러한 무엇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문제에서 첫 번째는 항상 이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현대소설에서는 인물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특정 사항에 처한 인물의 뭔가 심리나 무엇을 묻는 문제, 태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잘 봐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선인이고 악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선하고 인물을 선악으로 나누면 야 동찬아 너는 선한 인물이냐 악한 인물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동찬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면도 있고 누구에게나 뭔가 악한 면도 있죠. 여러분 선각의 경계가 흐려져 있는 인물들이 뭐다? 현대소설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뭐야? 선각이 딱 나눠져 있죠. 놀부는 뭐한 새끼? 나쁜 새끼. 그게 어린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의 세계는 어른들이 등장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세계라고 봐야 됩니다. 왜? 우리 편, 상대편. 내 말이 어디냐? 상대편은 뭐한 새끼? 나쁜 새끼. 우리 편은 뭐한 새끼? 좋은 세계. 이게 어린아이의 세계야. 그런데 어른의 세계, 현대소설은 어린아이의 세계가 아니고 뭔가요? 선각의 경계에 놓인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성격과 심리가 드러나는 게 바로 현대소설의 캐릭터인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언맨 보십시오. 소설은 아니지만 아이언맨도 그 사람은 원래 군수업체잖아요. 군수업자 아시죠? 아니 전쟁 나는데 물건 팔아가지고 또 불을 재배를 한 사람이 그것은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 사람이 뭔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캐릭터가 바뀌어 나가는 거야. 내 말에 좋은 사람적인 것들로 바뀌어 나가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야. 내 말이 되냐?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 않지만 현대소설에서는 뭐다? 변하는 인물의 캐릭터들도 대단히 뭐다?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에서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파악들은 한마디로 내용으로 보면 그 인물의 내용가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잘 보십시오. 인물 문제에서 현대소설에서는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떤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는 나오지만 보통은
적어놔. 특히 인물과 관련해서는 이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형상화 방식이라고 적은 거야. 형상화라는 것은 그 인물의 성격이나 그 인물의 심리나 그 인물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형상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보여주기. 저거 두 번째가 말하기 방식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소설에서는 특정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묻는 그 인물 내용적인 문제, 그 인물의 행동을 갖다가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유추하는 내용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태도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는 형상화 방식을 묻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보여주기는 옆에 저거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소라, 선생님 오늘 수업 두 번째지? 선생님 두 번 만났는데 선생님이 하는 대화나 행동을 보면 선생님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있지.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뭐가? 소설의 인물을 형성하는 방식 중에서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 무슨 제시? 간접 제시의 방법입니다. 생각 말이야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속에서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서술자라고 하는데 그 서술자가 놀부는 촐라리 비겁하고 나쁜 새끼였다 직접 이야기해 주는 이건 직접 제시인 거야. 내 말이야 되냐? 그렇지 않고 놀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새끼는 쓰레기네. 여러분들 흥부전 읽어보면 놀부가 엄청나게 심술이 많잖아요. 내가 그 소설 읽으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놀부의 심술이 뭔지 아세요? 애가 길가에서 똥을 누고 있어요. 똥 누고 있는데 위에서 주저앉히기.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똥 누고 있는 애 위에서 주저앉히면 똥이 상상하지 말고 내 말이 해야 되냐? 아니 그런 행동을 보면 놀부는 쓰레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해가 되냐? 그런데 말하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봐봐. 이 말하기를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야. 저거 서술자의 무슨 적제시? 요약제시라고 적어. 서술자가 그 인물의 성격을 갖다가 뭔가 요약해서 드러내주는 방식이 뭔가 말하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수업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내 말이 안 되냐? 오케이? 선생님 수업 어떤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마치 서술자가 되어서 이상한 선생님은 참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선생님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죠. 그래서 말하기 서술자 요약 제시를 간접 제시가 아닌 무슨 제시라고 한다?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소설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원평 문제가 뭔가? 인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된 문제는 그 인물 자체의 내용을 묻는 문제인 인물 특정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나 특정 상황에 처한 인물의 태도를 파악하는 이것들. 여러분들 소설 읽다 보면 그 애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 애가 왜 그렇게 어떤 심리에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설 읽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없지가 않아.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자기가 논리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심리를 가질 것인가.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태도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드러내는가에서 보여주기와 말하기라는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둬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 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다. 내 말이야 되냐? 오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뭔가요? 인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봐. 인물만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뭔가요? 사건이죠. 그 인물들이 무슨 일을 갖다가 해야 돼. 내 말이 되냐? 오케이?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나야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동찬아, 친구 있냐? 여기서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아니, 동찬이가 있었다. 동찬이 친구가 있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누가 그걸 돈 주고 소설이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지.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동찬아, 사건하고 사실의 차이가 뭐야? 동찬아, 생각해봐. 아까 인물은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인물이라 그랬어. 이해되냐? 그러면 사건은 뭐가 되겠어?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이 사건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뭐한 거야? 갈등이라는 거야.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움직여. 생각해 보십시오. 팩터. 야, 종현아. 아침에 똥 쌌어? 변비니? 아이씨, 똥을 쌌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씨. 야, 똥 싼 사람 이야기하자. 소혜! 아침에 똥 쌌지? 소혜 어디 갔어? 소혜야, 아침에 똥 안 쌌어? 이것들이 다 변비. 하여튼, 나 아침에 똥 쌌어. 됐어? 너 아침에 똥 쌌어. 그거는 그냥 팩트야. 사실이야.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근데 사건으로 만들어봐. 아침에 똥을 쌌는데 너무 많이 쌌어. 혹시 변기 막아본 적 있지? 아니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인생 연식이 최고 됐잖아 이 새끼들아. 16년 정도 살았으면 변기 막아본 적도 없어? 아유 살았네. 내가 어느 순간 너무 감동적이었는 거는 너무 많이 쌌는데 야 진짜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이 정도 싸면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는가. 그래서 물 내리기 전에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내가 싼 걸 갖다가 뭔가 한번 봤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썼으면 엉덩이에 묻을 뻔할 정도로 싼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감동 먹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물을 내렸는데 알지? 물이 안 내려갑니다. 야, 아침에 똥을 싼 거는 그냥 사실이야, 팩트야. 사실은 그걸로서 끝나. 근데 그게 사건이 되면 뭐한 거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 있어. 야, 아침에 똥 쌌는데 그게 냄새 나면은 그 다음 화장실 쓸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내 말이 어디냐? 사건은 뭐한 거야?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뭐한 거야? 이야기가 바로 뭐다? 사건인 거야. 사실하고 사건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인물이지만 내가 말해드냐? 이야기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원이 바로 뭐한 거야? 사건이고 그 사건은 다른 말로 아니면 뭐다? 갈등이라는 거야. 갈등이 옆에 저거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이야.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거야. 내가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읽을 때는 어떤 걸 파악해야 되겠어?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쟤들이 왜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는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막아요? 파악하고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양상 그리고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막아요?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 아니 갈등의 원인 여러분들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야 선생님이 17대 2로 싸울 때 말이야. 야 서윤아 알았냐? 동찬아 너 동찬이만 부르는구나. 계속 건우야 친구랑 그냥 주먹을 한번 싸워본 적 있어? 이때까지 뭐 했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17대 2로 싸울 때 진짜 두려움이 없었다. 재미에 선생님이 17대 2로 싸울 때 왜 두려움이 없었는지 알아? 어떻게 알았어? 와, 재민아 진짜 머리 좋은 놈이구나. 나는 항상 다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없었어. 여하튼 항상 너희들도 다수의 편에 싸야 돼. 내 말이 야되냐, 오케이? 아니, 갈등이 원인이 있어요. 내 말이 야되냐, 오케이? 개인과 개인의 갈등.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아세요? 운수 좋은 날의 소설에 김첨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난한 인력거꾼이야. 지금을 하면 뭐다 택시기사 정도 됩니다. 집에는 뭔가 가난한 아내가 있어요. 매일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설렁탕. 내가 갈비탕을 좋아해서 내가 이런 건데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밖에 나갑니다. 그 사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가난한 게 아니야.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라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뭐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 그럼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닌 거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다.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개인과 운명의 갈등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마음과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 갈등의 양상들을 갖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무슨적 갈등? 개인의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느냐, 오케이? 심리적인 갈등.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건우야. 건우, 짬뽕? 짜장? 저 어디 나이 세상에. 얼마나 아니 내가 짜장 시키면 꼭 옆에 짬뽕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입니다. 성의 느낌 알지 그런 거? 이해되냐? 그래서 사람들은 뭐다? 짬짜면도 있습니다. 짬짜면. 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같은 빅맨들의 세상은 짬짜면은 너무 좀 찌질해 보이잖아요. 우후. 선생님은 그냥 짬뽕 시키고 짜장 시키고 그러면 되지. 찌질하게 짬짜면 진짜 너무. 물론 선생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탕수육 소짜를 시키냐 마냐. 너는 선생님의 내적 갈등이 있지. 짬짜면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찌질함은 선생님의 갈등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뭐다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자면 오케이. 그 다음에 갈등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갈등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배웠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있었잖아. 여러분 오케이. 갈등이 지금 진행.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은 엄청나게 긴데 모든 장면들이 뭐다? 다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보통 모의고사나 시험 범위 선지로 제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인물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인물의 성격이 어떤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나냐? 갈등이 최고조로 이럴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친구들 봐봐. 평상시엔 다 좋아. 근데 같이 고스톱 한번 쳐보세요. 죄송합니다. 고스톱 좀 도박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말해도냐? 결정적인 순간에 걔의 성격들 나옵니다. 응? 야 아까 내가 이야기 돌아가서 17대 2로 싸울 때 내가 말해야 되냐? 분명 내가 처음에 싸울 때는 17대 17이었어요. 그런데 17이 있던 친구들이 다 도망가고 2 있던 친구들이 뭐한 거야? 상대편들의 인원이 늘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역전이 된 거야.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는 얘는 친구 아닌 거 구분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그 긴 소설 모든 지문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어떤 부분? 절정 아니면 뭐다? 절정과 연결되는 결말 부분이 보통 선지로 제시가 됩니다. 왜? 그게 그 소설의 뭐니까? 전문용어로 클라이막스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뭐야?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서 인물들의 캐릭터가 가장 선명하게 제시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냐? 오케이. 알아야 됩니다.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갈등이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갈등이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든지 아니면 열린 구조로 바뀌는 건지. 소설 읽을 때 사건 중심으로 읽어야 돼. 사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갈등,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 갈등을 중심으로 뭐다?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 다음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인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다? 사건, 갈등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인물들이 활동해주는 뭐 시간과 공간의 배경 저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배경에 주목해야 됩니다. 배경.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알죠?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은 고향이 어딘가 하면 남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남해.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 어딘 줄 알아? 그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헐헐 버리고 제주도. 좋잖아. 그럼 두 번째 큰 섬이 어딘 줄 알아? 이 조선소로 유명한 데입니다. 거제도라고 들어봤냐? 거제도? 거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은 서해안에 있습니다. 강화도라고 들어봤어? 강화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큰 섬이 선생님이 태어난 거다? 남해도라는. 남해도라고 하니까 그냥 그 섬 이름입니다. 그냥 섬 이름이 남해입니다. 이해가 되냐? 오케이. 아니 우리 동해시도 있어요. 동해시 동해. 이해가 되냐? 남해도입니다.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때의 도는 경상남도가 아니고 뭐다? 섬도자를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냐? 섬인 거야. 아니 선생님 보십시오. 남해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라는가는 뭐다? 배경이 그 사람의 마음과 성격과 인격에 뭐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배경이 정해져야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인물들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봐봐. 혹시 여러분들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 아세요? 그 소년 있고 소녀가 나옵니다. 1970년대가 배경이야. 야대야 소녀집이 도시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됐어?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시골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소녀는 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찌질한 소년이 한 명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쟤하고 비슷하니까 뭐다 같이 놀려고 뭔가 작업을 겁니다. 이해되냐? 징검다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비켜주지도 않고. 근데 소녀는 찢다 멍청이 말미잘 같기 때문에 그 소녀가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녀가 주약돌 하나 던지면서 에이 바보!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말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냥 술이 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 놀러 갔다가 뭐 한 거야? 소녀가 소나기를 맞는 거야. 소나기를 맞아가 결국은 소녀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죽을 때 유언삼아 이야기했다잖아. 야 자기가 그 소년이랑 뭐 한 거야? 함께 소나기 맞았을 때 입을 옷을 갖다가 뭐 한 거야? 묻을 때 같이 이 옷을 입혀달라고 했다는. 그 작품의 제목이 왜 소나기겠어? 짧지만 강렬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압축적으로 소나기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그것의 배경이 말이야 1960년대 70년대 농촌이 되니까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사랑이 되지. 지금 버전으로 바뀌면 뭔가 집 나온 가출 청소년들이 본드를 가다 흡입해가지고 소녀가 죽었어. 내가 보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사람이 어떤 시대와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뭐해지는가? 정해지는 거야. 선생님 말이야 돼? 근데 봐봐. 우리나라 현대소설은 식민지부터 시작됩니다. 1917년부터 시작된 현대소설이 식민지 아니야. 식민지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식민지 시대 소설 읽으면 재밌는 소설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다. 김유중의 소설 아세요? 김유중의 스프링. 봄봄 아냐? 봄봄! 동백꽃.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소설가들은 김유정 빼고는 다 너무너무 우울해. 아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우나라 따라 마누라 죽었어. 투데이 이즈 럭키데이 앞에 깝댐 제기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식민지라는 거. 그러면 식민지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은 식민지하고는 아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인 거야. 전쟁 끝나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1960년대 이제 산업화, 그 다음에 독재, 70년대 이런 어떤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 혹시 난소공이라고 알아? 난소공?
그래, 1970년대 뭔가 그렇습니다. 빈민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 환경이 여러분들 이 배경이라는 것은 뭐 시대적, 그 다음에 무슨 적, 공간적, 그 다음에 무슨 적, 사회적 배경을 나타내죠. 그리고 배경이 인물과 저거 주제와 뭔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겁니다. 이 배경이라는 것 자체가 인물들 삶, 그다고 주제하고 밀접하게 뭐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소설에서는 반드시 알아둬. 동찬아, 현대소설에서는 그 소설 문제 풀기 위해서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 보기가 대부분이 이 작품이 쓰여지게 된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배경이 인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 배경이 인물, 그 다음에 주제와 밀접하게 뭐다 했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뭔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냐? 오케이. 식민지, 전쟁, 산업화, 이러한 배경이 인물들 삶하고 뭐다?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봐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뭐다?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물과 사건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과 이 배경이라는 것은 요리로 비유하면 뭐한 거야? 훌륭한 요리의 무엇에 해당이 되겠냐? 재료에 해당이 되겠죠. 됐냐? 오케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선생님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아까 선생님이 문학을 나눌 때 운문문학하고 무슨 문학으로 나눈다 그래서 산문문학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산문은 줄거리와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그랬다? 산문문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한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 산문문학의 공통점이 줄거리와 무엇을 갖추고 있는데 이야기를 갖추고 있는데, 아니 똑같이 줄거리와 이야기를 갖추는데 어떤 것은 소설이고 어떤 것은 수필이고 어떤 것은 희곡이고 뭐다? 시나리오입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니 생각해봐봐. 아까 운문은 운율과 리듬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문은 알겠는데 산문은 줄거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소설이고 어떤 건 수필이고 어떤 건 희곡과 시나리오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유나야, 기준이 뭐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해 보자면, 아 선생님 아까 소설은 허구성이라고 했는데 희곡하고 시나리오도 허구성이고 내 말이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수필은 허구 아니잖아요. 글 쓰니까 직접 뭔가 체험한 일이니까 사실성이니까 희허구성하고 사실성으로 나누는가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럼 소설하고 희곡 시나리오를 나누는 기준은 또 뭐가 될까? 그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니? 이해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산문, 줄거리와 이야기를 묵시문학을 갖다 뭔가 산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 소설이고 어떤 건 수필이고 어떤 건 희곡 시나리오 나누는 구분의 뭔가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저거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시를 배웠을 때 시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화자겠죠. 화자. 시에서는 화자를 묻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뭔가 서술자의 개념.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현대소설 모의고사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윗글에 무슨 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 들어봤냐? 들어봤지? 서술성에. 왜? 산문문학, 소설, 수필, 희곡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뭔가야? 서술자들. 야,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나가 나오더라도 그 나가 뭐야? 작가야, 작가가 아니야? 작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나가 나오더라도 작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필은 무조건 그 나는 바로 뭔가야? 작가입니다. 우리가 수필이 그 사람의 개성이 잘 나타난다는 것은 나가 자기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 말이 해야 되냐?
그러면 수필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는 바로 작가입니다. 그런데 희곡하고 시나리오 보십시오.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아예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희곡 시나리오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아니고 등장인물들이 대화의 행동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산문문학을 줄거리와 이야기를 갖춘 문학을 산문문학이라고 했을 때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를 나누는 경계 기준점의 가장 핵심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산문을 나누는 가장 기준이 서술자이기 때문에 소설의 원필 문제가 뭐다? 항상 무슨 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내 말 해야 되냐? 오케이?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서술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학급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 참가하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다음날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됐냐? 한 명의 주체, 그 다음에 그애와 싸웠던 다른 애의 뭐다? 관점에서 그걸 각각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뭐한 거야? 옆에서 구경했던 친구들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뭐한 거야? 1인칭 시점은 아니고 3인칭 밖에서 본 거지만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혹시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과정이 카메라로 전달될 때와 이야기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봐, 여러분들 이건 누구나 경험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전달했냐에 따라서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왜 주는 건가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중요한 겁니다. 벌어진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소설 아세요? 그 소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희고요. 올해 8살 난 계집아이예요. 우리 집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와 나 단둘이 아참 삼촌이 있었구나. 삼촌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으니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8살짜리 어린 소녀의 눈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인 자기 엄마하고 사랑방 손님이 스캔들 썸 타고 있는 걸 8살짜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계란 하나 사주면 좋아가지고 계란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바보. 그 소설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봐봐.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애들은 가라. 오키는 거기에 등장할 데가 없어요. 말이야 되냐? 오케이. 야, 서로 마음은 있지만 사회적 간섭 때문에 뭐한 거야?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것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첫 번째 원필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거라고. 그리고 잘 봐봐. 인물, 사건, 배경으로 상징되는 이 중요한 요리의 뭐한 거야? 재료들을 이야기로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서술자라는 거야. 내 말 해야 되냐? 오케이. 그리고 그 서술자의 서술상의 무엇을 묻는 문제는, 특징을 묻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첫 번째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서술자가 누구이냐.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이걸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을 알아둬야 돼. 서술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전달하느냐. 서술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재미 소설의 시점 뭐 있어? 그래, 그거야.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느냐,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어려운 말이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는 것은 서술자가 나로 작품 안에 등장하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지가 지 이야기하는 1인칭 주인공. 이건 내 친구 이야기인데 1인칭 관찰자. 됐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이해하냐? 안에 있지 않고 작품 뭐가 밖에 있으면 뭔가 몇 인칭? 3인칭 시점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전지전능이라고 들어봤냐? 전지적 접하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마치 이렇게 카메라 하나 대놓고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뭐다? 3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개념을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똑같아. 아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도 뭐라 그랬다? 보여주기와 뭐다? 말하기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사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방식, 서술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뭐한 거야? 보여주기인 거야. 보여주기는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속도가 느리다. 저거. 보여주기를 통해서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건의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여주기는 모든 부분이 보여주기로만 제시가 되지는 않겠죠. 아니 여러분들 10년이 지났다. 한 줄에 10년 동안의 사건을 갖다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되겠어? 아니지. 클라이막스는 인물들의 보여주기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기는 적어놔라. 극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특히 이 부분은 절정하고 뭔가 결말. 그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절정과 뭐다? 결말 부분에서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기 방식은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뭐다? 대화나 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뭐다? 보여주기인 거다. 선생님 말 이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아바타 2 안 봤지만은 이해야 되냐? 오케이. 진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전투씬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당연히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근데 뭔가 야, 뭐 그냥 서술자가 나와가지고 이 전투가 끝나면 끝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재미가 있겠니? 누가 돈 주고 그걸 봐. 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십시오. 똑같다. 말하기야. 오케이. 말하기는 서술자가 사건을 저거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말하기의 방법을 하면 사건의 뭐한 거야? 속도가 빠르다. 저거. 여러분들 소설이라는 것 자체는 서술자가 말입니다. 이 완급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야,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뭐한 거야? 사건의 속도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되냐? 그 다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뭐다? 인물들과 각각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뭔가 등장시켜서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보다 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개념을 알아둬야 돼. 내 말이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 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이 요리의 재료를 갖다가 맛있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뭐다? 사람이 바로 뭐다? 소설자다. 그래서 현대소설의 원픽 문제는 항상 뭐다? 무조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야. 그러면 뚱상 가라사대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면 뭐라 그랬다? 첫 번째, 누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나 하는 뭐다? 시점 찾아. 됐냐? 나가 나오면 1인칭이야. 내 말이야 돼. 1인칭이면 뭐다? 이야기를 전달해준 서술자가 작품 어디에 있어? 안에 있다는 거야. 선생님 말이야 돼서. 그렇지 않고 영수, 철수, 철이, 그녀 이렇게 나오면 3인칭인 거야. 그 다음에 딱 소설 딱 봤을 때 대화들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아하, 이 부분은 무슨 주기? 보여주기의 방식이 많이 사용된 거다. 그렇지 않고 대화는 하나도 없이 서술자가 어떤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서술만 있으면 뭐다? 전체적으로 무슨 방식? 말하기의 방식. 보통 소설은 그 두 가지의 서술이 뭐다?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이해해 두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오케이? 알아두십시오.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 사건, 배경. 그 이야기를 갖다가 뭐한 거야? 서술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뭔가 전달한다. 그 서술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서술자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지를 갖다가 뭐다? 체크를 뭐다? 해 두셔야 됩니다. 됐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물, 사건, 배경.
다섯 번째. 구성상의 망과 특징을 뭐다? 파악해. 여러분 아까 서술자가 원재료인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갖다가 나 오늘 부대찌개 먹었지만 한꺼번에 넣고 그냥 끓여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아니 여러분 라면을 끓이는 것도 수십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라면을 끓이는 것도 수십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 서준아 라면 좀 끓여봤나? 너만의 독특한 레시피 공개해봐. 물을 붓는다, 끓인다, 라면 넣는다, 먹는다. 에이씨,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가끔은 라면이 기름진데 더 기름지게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묵 같은 걸 넣습니다. 그러면 더 기름집니다. 근데 깔끔한 라면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조금만 삶고 건져냅니다. 그럼 기름기가 다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찬물로 한번 헹궈내고 난 다음에 뭔가 다시 끓이면은 기름기가 없는 깔끔한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간 텁텁한 느낌의 라면을 먹으려고 하면 된장을 좀 풀어도 괜찮습니다. 된장을 좀 풀어도 독특한 풍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면에다가 뭐다 그 계절의 별미 요새 굴 같은 거 좋습니다. 굴 아세요? 굴 같은 거 라면에 넣어 먹어도 깔끔하죠. 뭔가 라면은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잖아. 진짜 이렇게 꼭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그냥 라면에 그 MSG가 확 땡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이 뭐 아래 있는 신전 떡볶이가 그럴 때도 있고 한데 라면이 그렇죠. 라면이 뭐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뭐 인생 뭐 별 거 있어? 응? 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 수 있나?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뭐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있는 거야. 그걸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가 바로 뭐다? 무슨 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야? 구성상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여러분들 잘 봐봐.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여러분들 이야기의 장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CSI라고 아세요? 과학수사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의 첫 장면은 항상 뭐야? 누가 죽어! 그 장면은 무조건 누가 죽는 게 첫 장면이야. 그럼 두 번째가 뭐야? 노란 테두리 선 쳐지고 뭔가 과학 연구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다 이제 조사시켜.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갖다가 뭐다 다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연히 남녀가 만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이야기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게 기본적으로 구성상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이제 가장 뭐다? 노멀한 방식의 뭐였던 구성? 5단 구성입니다. 이 5단 구성은 뭔가야? 갈등의 진행에 따라서 뭐다? 가장 나누어지는 일반적인 겁니다. 됐죠? 그런데 잘 보시오. 당연히 여러분들 순행적 구성. 순행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반대가 되는 게 무슨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바깥에 바깥이 있고 액자 안으로 나누어 있는 것처럼 있고 바깥 안이 나누어져 있어 구분되어 있는 뭔가 구성상의 특징들도 있습니다. 내 말이 이해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구성도 있어요. 여러형 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형 구성이라는 것은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서? 길 위에서 시작이 됐다. 길 위에서 끝나는 거야. 이해되냐? 오케이. 다양한 구성상의 특징. 작가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좋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이야기가 뭐다? 전개가 될 것인지를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이게 이제 뭐다? 오픈 구조, 열린 구성의 방식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뭐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됐을지를 갖다가 딱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병정고 친구들이 배우게 될 1학기 때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삼포 가는 길에 뭔가 제일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차가 어두운 바퀴를 향해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만 딱 표시를 한 거야. 암시적으로 뭔가 인물들을 짐작하게 열린 구성의 방식이다. 이게 바로 뭐다? 무슨 상의 특징? 구성상의 뭔가 특징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 알아둬야 됩니다. 봐. 현대소설에서 구성상의 특징에서 민준아 역순행적 방법에서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 나중에 고전 문학하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 고전 소설에서는 시간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고 공간 중심으로 소설을 읽습니다. 하지만 현대 소설에서는 현재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시간의 흐름이 바뀌어서 과거로 바뀌는 거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소설 내용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가끔 여러분들 소설 읽었는데 소설의 줄거리가 뭔지를 잘 모르겠던 게 느껴지는 소설들 있죠. 그것들은 뭔가 하면 이 시간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부분씩 놓치면 읽었는데도 이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내 말이 되냐? 그래서 소설 읽을 때 항상 뭔가요?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그러한 부분에 주목하면서 보다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야기가 말해지는 시간이 같으면 순행적 구성이야.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말해진 시간들이 미스매치를 이루면 뭔가요? 무슨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그럴 때는 그 부분들이 뭔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반드시 뭐다?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됐냐? 선생님 말 이해됐어? 알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제거. 여섯 번째 팁. 소설에서는 다양한 뭔가 소설에 나타나는 소재의 의미나 기능을 마다 파악하는. 소설 속에서는 다양한 뭔가 소재가 나오죠. 아까 선생님 봐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뭐다? 달걀, 삶은 달걀. 이거는요. 삶은 달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황순애는 소나기에서 소나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시에서 어떤 뭐다? 역할을 하는지. 내가 말해야 되냐? 소설 속에는 다양한 뭔가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소재들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나 뭐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들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물을 때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뭐다?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 읽는 연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어보는 게 달라지면 답이 뭐해져야 돼? 달라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7번째. 보기를 통한 뭔가 감상이죠. 똑같다. 먼저 소설 읽을 때 제일 먼저 제목만 딱 봐. 제목 보고 여러분들 아는 소설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아는 소설이 어떤 부분인지만 쓱 한번 훑어보고 뭐 한다? 보기를 봐요. 먼저 보기. 보기를 통해서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힌트를 얻는 거. 이게 인생을 좀 요령껏 살아라. 알겠어? 제발 어떤 사람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만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만나는 거하고 완전히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문제에 있는 보기를 통한 감상 부분에서 보통 잘 봐봐. 소설에서는 보기에 시대 배경,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 배경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거? 인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뭔가 정보들이 적용됩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서 작품에 주어진 뭔가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그 내용 파악하는 거 아까 말했다 인물 사건 배경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누구? 서술자. 기억나십니까? 이해돼? 누가 이야기를 뭐 해주는가? 전달해주는가? 서술자. 내 말에 되냐? 오케이. 구성상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뭐다? 소재가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뭔가 힌트를 얻고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가 현대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뭐다? 이런 부분입니다. 됐죠? 뒤를 넘겨. 똑같이 그 뒤에 보시면은 선생님 지금 설명해 놓은 부분들 내가 말해야 이론적인 부분들이 뒤에 몇 조까지 57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나?
다음 시간에 읽어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테스트 한번 할 겁니다. 문학 개념들. 얼마나 또 현대시 부분들 외워오라 그랬지? 한번 설명한 거 저번에 뒤에 한번 보라 그랬지? 지금 현대소설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나 되어서 뭐다? 개념들 얼마나 이해했는지 뭔가 테스트 한번 보겠고. 숙제 뒤를 넘겨. 현대소설 다 풀어온다. 몇 초까지냐? 88초. 35번에서 5번부터 68번까지니까 한 30문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야, 모의고사 몇 회 풀어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3회 됐냐? 모고 3회. 그 다음에 몇 주차? 사자성은 3주차 됐냐? 사자성 하고 있지? 내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불시에 뭐다? 검사할 거다. 됐냐?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소설 직업, 뭐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에 한 주 밀어준다.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어떤 책 읽을 것인지 알려준다. 됐냐? 책 읽기로 했던 거 기억나냐? 다음 주로 하겠다. 알겠어?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어떤 책으로 뭔가 뭐 할 것이다? 감상문 쓸 것이다.